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교과서 118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 관련 내용입니다. 명칭 표시. 자,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또는입니다. 밋이 아니고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5개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성명이 박용덕입니다. 자, 그래서 성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 이 위반 시 벌칙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간판 달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개업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칙개공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는 벌칙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만약에 이런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메뉴에 양가로 4번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5번 위반행위 다 말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밑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박스 3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그러면 휴업,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 정지 6개월 동안 업무 안 한다고 해서 간판 뗄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폐업이나 등록 취소나 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업무 안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떼야 된다고요. 간판 철거 안 하면 역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전단지 같은데 중개상물 표시 광고, 그 동그라미 2번 명시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는 43번에 있습니다. 43번에 있는데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이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등록번호도.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이게 다니다 보면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다고요. 성명, 소연 등. 무슨 글자인지는. 지금 너무 100%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다음 달부터 수업 듣기 싫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달이니까 계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우리 교재가 지금 700페이지나 되잖아요. 700페이지. 그러면 거의 한 주에 100페이지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서는 1년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그래도 다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인터넷을 양가로 2번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은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소면,
종가형입니다. 소면 종가형, 이 5개를 더 표시를 해야 됩니다. 테스형이 아니라 종가형입니다. 소면 종가형. 뭐냐면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이건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인지, 요 5개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한방 이런 데다 올리려면 이 5가지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다고 했어요. 또 거기에 우리 교과서는 122페이지 양가로 2번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6번에 보니까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간, 건축물인 경우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도 해야 되고 소면 종가형도 해야 되고 총사방 개개 입주관입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이 뭐냐면 그게 총청수, 사방이 뭐냐면 사용검사 받은 날, 방이 총사방 개개 입주관, 방이 방향, 개개는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관 할 때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입니다. 건축물인 경우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냥 가게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그 밑에다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이 5개만 하면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5개 외에 추가로 소면, 종가형 5개를 더 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하는데 그 중개상물이 건축물인 경우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고요.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23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안 된다.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신설되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게 신설되고 나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20만 건의 허위매물이 사라졌다.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매물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격을 높게 올리겠어요? 시세보다 낮게 올리겠어요? 허위매물 올리면 높게? 낮게? 낮게 올립니다.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높으면 우리 인터넷에는 전부 다 최저가 최고 싼 데 골라가지고 검색하고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끼 매물을 어떻게 올리냐면 월세가 5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전화해가 진짜 있냐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금방 나가니까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해서 택시 타고 갔더니만 금방 나갔습니다. 다른 거 지금 사실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광고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반은 욕하고 가고 절반은 포기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한대요. 낚시, 미끼 매물, 우리 백화점 같은 데도 뭐 넥타이, 뭐 와이셔츠 이런 거 10,000원에 5,000원에 파는 거 일부러 손님 끌려고 이런 거 한다고요. 손해보고도. 미끼 매물, 낚시 매물이에요. 그런 거는 저 백화점 안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왔다 보다 보면 다른 것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 매물. 자, 그러면 123페이지 그 박스 안에 음영 처리되어 있는 박스 보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2번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3번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광고. 5번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3개, 그 맨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우리 책에는 없네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매물, 아까 말했지만 허위매물 올리는 거예요. 허위매물.
허위 매물 올리면 이거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미끼 매물, 허위 매물, 가짜 매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현업에서 나는 저희 개업을 했는데 매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 부동산마다 매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 올려놓은 거 나도 그냥 올려버리는 게 따라서 그 손님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원래 올려놨던데 전화해가지고 공동중개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허위 매물 많이,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올리면.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명시 의무나 부당한 표시 광고로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 등 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게 125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줄 쳐놓으세요. 새로 신설된 거는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모니터링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125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4군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3번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거기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인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거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모니터링 절차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 내드렸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모니터링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모니터링 절차가. 그래서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조금 전에 4개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런 게 있었죠. 이 4개의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도 걸.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에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지금 우리 내드린 암기 프린터 30일, 15일에 찾아보면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30일은 어디에 있어요? 35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35번 한 번만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35번 우리 프린터 35번에 보면 12번에 있잖아요. 12번에 매 분기 끝난 후 30일 이내 국장, 여기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 허위 매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결과 보고서 받은 걸 갖다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가지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10일은 어디에 있나요? 10일은 40번에 12번에 있죠. 12번. (40번에) 12번이 아닌데 12번이 아니고 40번에 7번에 있네. 7번 제가 12번 잘못 말했고요. 40번에 7번에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조치 완료 후 국장 통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놓은 거예요. 7번 밑줄 지놓으세요. 7번 40번에 7번.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맨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게 126페이지 4번에 위반시 제재 나와 있죠. 위반시 제재. 여기 위반시 제재 아까 했습니다. 요거 위반시 제재 이거하고 표시광고도 마찬가지로 무등록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누락시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매물을 올리면. 등록번호 이런 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 대여입니다. 자, 이중등록 등의 금지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암기 프린트 23번,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지급이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있으니까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1번만 알면 됩니다. 지금 다 제가 미리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번만 오늘 알면 된다고, 나머지는 다 나온다고.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같은 말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중지급을 가지게 되면은 개인 개업공개사는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까지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 127페이지 이중등록 하나만 알면 된다. 이중등록만. 현실적으로는 이중등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부천시에 가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자, 그럼 이것만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이 1월, 오늘 며칠입니까? 13일이에요? 13일 맞아요? 14일? 오늘 시흥시에 만약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부천시에 가서 이중등록을 신청하면 부천시장이 등록해 줄까요? 반려할까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상을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부천시장은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협회에다 물어본다고. 이 사람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등록해 주고,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이중등록으로 안 해준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부천시장이 등록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죠? 다음 달 10일이 안 됐잖아요. 아직 시흥시장이 통보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겠지만, 만약 1월이 아니라 2월 15일 날 부천시장한테 이중등록 신청했다면 이제 반려될 거라고요. 이미 협회에 통보되어 있으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이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입니다. 자격증 빌려주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모두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0페이지 위반시 제재에 나와 있잖아요. 3번에 모두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빌려준 사람은 등록 취소됩니다.
근데 빌린 사람은 등록증이 없어서 빌렸기 때문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등록 취소할 수는 없겠죠. 빌려준 사람만 등록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등록증이 없다. 징역 벌금은 똑같다고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 제4절 등록 실효. 실효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고요, 한국식 한자로 고치면 효력 상실입니다. 등록의 효력 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 효력 상실이 그 131페이지 세 가지가 있고요, 132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은 첫 번째 시험에 태생적 무등록 이렇게 나온 적 없습니다.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자격증 따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자격증 따놓고 등록 처분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태생적이고요. 근데 후발적이 이제 등록 실효라고, 우리 책에는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입니다. 효력 상실이 뭐가 있었습니까? 개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법인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이게 후발적 무등록, 즉 실효,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 경우죠. 처음부터 등록 안 하는 경우, 등록을 했는데 효력이 상실된 경우 둘 다 무등록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이 개업공개사가 무등록자라고요. 무등록. 자격증이 없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도 이 계약은,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즉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그게 지금 132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있는 거 말했잖아요. 133페이지 4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죠. 자, 134페이지 이제 제5절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10조 1항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2호 135페이지 12번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제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취직할 수 없다. 개업도 안 되고 취직할 수도 없다고요. 이 12가지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3번 3항에 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등.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조회 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12가지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요.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걸 우리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자, 그래서 개공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개공 등의 결격사유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단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라고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만 19세가 될 때까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결혼해도 취직 못합니다. 부모 동의 받아도 취직 못합니다. 오직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비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건 민법 9조부터 14조까지 있는데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법 구조는 민법도 103조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비성년 후견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은. 다만 민법 구조에 의하면 비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이게 오더이자 가죽피자, 피부에 옷을 입힌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후견,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고발인, 고발한 사람, 피고발인, 고발당한 사람, 보험자는 보험회사,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아마 민법에서도 피담보채권 이런 말, 이제 피라는 말 많이 나와요. 이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동네 말로 하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물론 정신 나갔다고 결격사유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도령, 장애, 질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말이 빠졌어요. 이게 피한정 후견인. 롯데 신격호 회장도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피한정 후견인이었습니다. 재산 같은 거 마음대로 처리 못한다고요? 자, 이런 거 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서 벗어나려면, 개업할 수 있으려면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종료 심판.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민법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1번, 2번 민법이죠.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신청만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난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하고요.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걸 징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 동부구치소인가, 구치소죠.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모르겠는데 동부교도소인가? 그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징역 가면 일을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일한다고 공장처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접촉을 하니까 혼자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면 잘 안 걸리겠죠? 그래서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 게 이게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고 월급도 줘요. 교도소에 있으면. 예, 근데 어쨌든 금고 이상, 금고는 일 안 시키고 징역은 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3년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 종료가 뭐가 있느냐면 집행 종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집행 종료가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 못합니다.
3년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심하다. 좀 개정해야 된다. 그럼 교도소에 출소하고 3년 동안은 뭐 직원으로 취직도 안 된다고요? 벌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현행법상은 3년간 중개업소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돼요. 출소해도. 근데 가석방 되면 가짜 석방이잖아요. 가석방 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이 자녀 형기를 형법에서는 이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석방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시기는 똑같습니다. 6년 지나야 되죠. 3년을 선고받았다면.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형법 내용이니까 너무 1, 2월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수업 듣기가 싫어요. 그냥 조금씩 채워가면 돼요. 오늘 이번 달에 모르는 건 또 3, 4월에 또 하고요. 5, 6월에 또 하고 계속 한다고 반복.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도 3년 지나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최근 뭐 뉴스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특별 사면인데도 3년 동안은 보조원으로 근무도 못해요. 3년 지나야 된다고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이 뭔지 특별 사면이 뭔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알려면 사면법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 시험에는 결론만 나온다고. 특별 사면은 사면되고 3년 지나야 취직하고 개업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더 까다로운 거죠. 지금 뉴스에 보니까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 마음이다. 예, 특별 사면은 대통령 마음이지만 일반 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야당이 동의해주기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일반 사면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뉴스에 나오면 8.15 특사됐다, 그 다음에 성탄절 특사, 무슨 4월 초파일 특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일반 사면을 대사라 하거든요. 대사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대사면인데 대사면은 거의 없고 특사는 자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은 결론만 나온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고요. 이게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이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넘어가고 또 다음에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변경.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혼인빙자 간음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 쫓겨나는데 아버지한테 창피해서 못 산다고 나가라더라고. 안 그러면 조직에서 파내겠다 해서 나왔어요. 왜? 여학생하고 손잡고 있다가 적발됐어. 그 동네에서. 옛날 손잡으면 바로 결혼하든지 안 그러면 떠나야 돼.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고향에도 못 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 당시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다고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 있었잖아요. 다 폐지됐죠. 그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간통을 하다 구속돼 가지고 2년 교도소에 살고 있는 사이에 폐지돼 버렸습니다. 풀려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된다고요. 풀려나자마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형의 시효 완성인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점유 취득 시효 이런 말을 합니다. 시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효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특히 시골에 논밭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그냥 시골 사람들한테 농사지라고 맡겨놨다가 20년 지나니까 전부 다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다 뺏겼어요.
뭐가 돈을 받는 게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거나 뭐가 근거도 없고, 아무런 옛날에 그냥 말로만 농사지으라고 한 거 많잖아요. 20년간 농사지으면 자기 거 된다고요, 소유의 여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땅이 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공부하는 중에는, 그래서 20년 다 돼가면 빨리 시효를 중단시켜야 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쌀 한 가만이라도 아니면 통장에 그 차임해가지고 뭐 몇 번지에 대한 차임해서 1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든지. 1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는 그 소유사가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세입자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뺏긴다고, 소유권.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형의 시효라는 게 있고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 결론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이춘재 살인사건, 그 지금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공소시효는 제지은 날로부터 15년만 지나면 잡혀도 처벌 안 받아요, 살인죄라도. 지금은 물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형의 시효는, 그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뭐가 다르냐면은, 공소시효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형의 시효는 재판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자,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 이게 형법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 잘 안 될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형법이니까. 궁금하면. 자, 그 다음에 5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결론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 기소유예 당하는 거 봤어요. 블로그에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 한 곡 올렸다가 기소유예 됐어요. 저작권 협회에서 그 변호사 시켜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기소유예 됐어요. 제가 있긴 있는데 검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격사유 아니고요. 선고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1년 이하 이징역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법 60조에 보면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결격사유 아니다, 이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근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이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재벌 이번에 그 무슨 종교단체 코로나 그 방역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아마 뭐 그 연세가 많으시고 뭐 판결 이후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더라고요. 징역 3년에 처하나,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하고 망치 때리면 끝이에요. 그냥 징역 3년 선고한다면 감옥에 3년 살아야 되죠. 근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하면 감옥 안 가고 4년만 제한 짓고 넘어가면 이거 없어지는 거고요. 받은 거 4년 안에 재지으면 옛날에 받았던 거 하고, 또 새로운 죄 1년짜리 지었으면 옛날에 받았던 3년에 새로 지은 죄하고 4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 결론만 우리는 시험에 나온다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기간만 결격사유라고요. 유예기간만.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번.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개업도 취직도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46번에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46번에 2번, 5번 다 밑줄 치세요. 46번에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거예요. 1번은 이거 여기 교도소 갔다 와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거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시험도 못 본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못 본다.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다. 소속 공개사에 대해서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8번째, 지금 저는 법조문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아까 12호까지 있었잖아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가지.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사망을 하면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같은 말이거든요. 사망을 하면 영원히 취직 못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3년 지났다고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다시는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되면 바로 개업하고 취직한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등록기준 미달, 오늘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다고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3년 안 지나도 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갖추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되면 원칙 3년 지나야 되는데 요 3개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3년 안 지나도 되는 게 있다. 사망한 경우 다시 부활하면 3년 안 지나도 바로 개업 가능해요. 죽으면 영원히 끝이고요. 부활 안 하면. 아홉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업 공개사 6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월 14일 날 위반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취직을 했고요. 3월 14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이 갑은 업무정지 6개월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사유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라고. 처분 당시는 근무해도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이 이 1번에서 11번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하는데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38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직원,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내용, 다른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거기에 144페이지 결격 사유 효과가 뭐냐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못한다고요? 취직 못한다고 했죠? 근데 이미 개업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개업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 144페이지 2번에 맨 밑에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145페이지 양가로 2번, 아까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145페이지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에 2개월 있죠? 2개월 동그라미 하고 2개월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2번 업무 정지한다고 했잖아요.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직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았으면 해고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2개월 이내 해고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참아야 됩니다. 결격 사유였고요. 쉬었다가 146페이지 이제 중개사무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